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보면 민주주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치민주화 어때요? 된 거죠. 정치민주화 훌륭하게 됐어요. 이 정도의 정치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많지 않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 보면 많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의 힘으로 어쨌든 대표를 뽑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어요. 오케이. 정치민주화는 됐다. 사회민주화 어때요? 사회민주화가 뭐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사회 내에 있는 개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 사회, 그 조직의 거버넌스가 운영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는 중앙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에 앉아 있는데 이 대학의 구성원, 즉 학생, 교수, 그 다음에 강사, 조교에 의해서 이 대학이라는 조직이 운영되는가? 이거죠. 어때요? 중앙대? 두산이라고 하는 재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양반이 이사장에서 관두긴 했지만 이전에 박용성이라는 두산 회장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무슨 대학을 자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들어오자마자 총장 직선제 없애고 자기가 임명을 해요. 임명을 했다가도 야 너 2년 만에 너는 4년 해. 뭐 이런 거. 이것은 완전히 중세 때 절대 왕정 시대의 전행하는 왕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에? 대학이 어떤 곳이에요? 최고 교육 고등교육기관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사실은 그러한 기업에서 하는 전행보다 더 놀란 것은 사실은 교수들의 행태예요. 중앙대만 해도 1000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1000명 무려. 에? 그렇게 들어와서 박용성이 그렇게 전행을 하는데 거기에 싸운 자가 10명이에요. 10명. 딱 1%예요. 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에? 교육기관, 그것도 고등교육기관에서조차 그러니 다른 기관에서 사회민주화라는 건 어느 정도겠어요. 그것을 제가 그 책에서도 비교를 했죠. 독일의 경우와. 독일에서는 자유 베를린 대학에서 롤프 크라이비히라고 하는 조교가 총장 선거에 나와서 압도적으로 되잖아요. 조교가 총장으로서 너무나 잘한 거예요. 29 먹은 조교가.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게. 독일의 경우는 대학, 오케이. 3주체가 있는 거죠. 교수, 학생, 또 하나는 누구예요? 조교와 강사. 이 3주체가 정확하게 몇 프로씩 나누면 정확하게 정의롭겠어요, 여러분? 33.3%, 그죠? 딱 3분의 1씩 그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선거, 오케이. 선거를 했어. 조교랑 교수랑 붙었어요. 학생들이 누굴 뽑겠어요? 학생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죠? 많은 학생들이 다 조교편을 든 거죠. 그래서 자유 베를린 대학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베를린 대학이 총장이 롤프 크라이비히라는 젊은 조교, 석사를 한 조교가 총장이 됩니다. 4년 후에 또 선거를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 친구가 됩니다. 8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비히 시대의 베를린 대학의 최전성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장 활력이 있었고 모든 찬발력이 이때 나왔고 모든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다 깼고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내적인 동력, 역동성을 최대까지 끌어올린 그런 시기가 바로 크라이비 총장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민주화예요. 한국 사회민주화 돼 있어요? 어때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린 사회민주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돼 있어요?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 기업의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해서 민주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독일에서는 기업에서도 노동자가 이사회의 50%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 기업들은 다 큰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50%예요. 대체로 이사회가 20명인데 그 중에 노동이사가 10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누구겠어요? 주주이사예요. 주주총회에서 뽑힌. 주주들이 10명, 노동자 대표가 10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회사, 그 큰 회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지멘스, 보쉬, 메르세데스 벤츠, 벤베 뭐 이런 데 독일 기업들이죠. 아디다스 이런 데가 다 그래요. 전부 50% 노동이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곳의 경영주체인 사장 누가 뽑는 거예요? 사실상 노동자가 뽑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주이사들은 항상 두세 패로 나눠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노동자 대표들은 굉장히 단일한 이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장 자체가 노동자가 세운 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사장이 더 당당해요? 노동자가 당당해요? 이걸 한국인들은 꿈도 못 꾸잖아요. 마치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이 재벌들이 그런 회사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우리도 그걸 허용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좀 드릴게요. 문화의 힘이에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계급 갈등이나 계급 사이의 어떤 포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바로 노사 공동결정제, 노동자들이 회사의 50%, 이사의 50%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법을 1976년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한 400명 정도였어요. 329대 22로 329대 22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자유민주당의 원내대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민당이란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사 공동 결정제라는데 자민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해요. 이 사람이 볼프강 미슈닉이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 자민당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면서 한 연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국가 시민으로서는 주권자로 산다. 국가 시민이라는 그런 개념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슈타츠비르거라는 국가 시민으로서는 말하자면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우리가 주권자죠. 주권자로 산다. 그러나 경제 시민으로서는 경제 시민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미르샤프스비르가라는 경제 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산다. 이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주권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이 법을 발의한 거예요. 여기에 압도적인 다수가 동의하면서 50%의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게 자본이 노동을 탄압할수록 사실은 그 사회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 회사의 사실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정도 자기가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독일 경제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오케이, 임금 우리가 깎을게. 그러나 해고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경영의 안을 노동자들이 내놔요. 이게 경제민주화예요. 한국 어때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어요? 최악인 거죠, 최악.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한국 기업 내에서의 권리라는 것은
한국인들 자신이 이미 나는 노동자고 저들이 나의 지배자고 나는 사실은 노예적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경제민주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민주화 돼 있어요. 문화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문화민주화의 핵심인 거죠. 한국 어때요? 문화민주화 이루어져 있어요? 네. 지금 미투라든가 이제 겨우 페미니즘, 여성운동 이런 것들의 싹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야 나오는 거. 유럽에서 68년 68 혁명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런 문제 다 정리된 거예요. 한국은 50년 지쳐야 된 거예요. 문화혁명적인 발상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김윤택인가요? 이윤택인가요? 이윤택, 안희정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풀려요. 이윤택, 안희정이를 만들어낸 구조를 문제 삼아야죠. 내가 보기엔 전혀 지금 여성운동도 힘도 없고 제가 보기엔 비전도 너무 없어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왜 한국 남성이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그걸 문제 삼아야죠. 사실은 여기 지금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어디다가 그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급진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혹은 16년 대학까지 하면 저처럼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제 답은 불가능해요. 네?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한국이 남성들이 남성으로서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게 지금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저 N번방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자체가 한국에서 남성이 된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성교육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잖아요. 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성을 무조건 악마화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많은 경우에 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이 죄책감을 내면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네? 성을 자꾸 악마화하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윤리적으로 공격하고 악마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인가 보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에선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가지고 악마화하거나 윤리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면 리비도적인 본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이죠.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하는 인간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폐해가 뭐겠어요? 바로 권위주의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을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권위 앞에서 굴종적이 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아랫사람들을 아주 야비하게 짓밟는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인간이에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죠. 에릭 프롬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에요. 독일에서. 왜냐하면 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넘어서서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그 아이들이 어떤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굴종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저항하는 인간, 분노하는 인간, 교감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이 성교육을 일종의 정치교육으로 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이란 걸 쉬쉬하면서
친구들끼리 낄낄대면서 오히려 연대감을 쌓는 남성들 안에서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이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한 번도 성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론적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한국 남성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문화민주화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어때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이해하셨죠? 이 중에서 지금 한국에 돼 있는 건 뭐예요? 정치민주화 하나죠. 정치민주화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문화민주화 전혀 안 되는 나라. 제가 전혀라 그랬죠. 센 말이죠? 저는 전혀 안 됐다고 해요. 사실상 거의 안 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은 하나도 안 잃었어요. 정치 권력이 만큼 잃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강고하게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세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들이 권력을 사실은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죠. 왜? 정치 권력을 일부 지금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물리적인 폭력,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자기들이 잃어버린 정치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펼치는 전략은 뭐예요? 바로 정치 혐오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의 영역을 혐오의 영역으로 공격합니다. 최대한 정치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여기에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그 내용은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면 그 내용을 채워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 정당 질서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당원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느 정당에 당원이 있어요? 여긴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네, 역시 노원은 다르네요. 네, 우리 저 학생들보다도 더 많네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한 학생들 7, 80명 있는데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벌써 한 열댓 명이 계시네요. 여기 정말 대단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금 한국은 지지자 정당이잖아요. 민주당 저기 당원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 당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상 당원 정당, 유럽은 당원 정당이에요. 내가 사회민주당이다 하면 그 사람들은 신념, 정치 신념이 사회민주주의자예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이기도 하고. 녹색당 이거 더하죠. 녹색당 당원들은 이미 사는 모양이 달라요. 이미 입고 있는 옷부터 다르죠. 너덜너덜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이념과 자기 삶이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원 정당인 거예요. 당원이 곧 그 정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당원 정당이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은 지지자 정당이에요. 선거 때 지지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당원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좀 현실화돼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가 된 거죠? 20분. 그러면 이제 막 많이 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나 오른쪽으로 가 있고 너무나 보수적인 정치 지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 한국 사회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회민주화도 문화민주화도 또
경제민주화도 전혀 안 돼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일종의 투쟁이요, 매일매일 풀어야 할 과제예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떤 제도로서 딱 가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달성했다, 민주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독일의 귄터그라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란 매일매일 풀어야 할 숙제다. 내가 오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살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자가 없는데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 문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들은 어디서 왔어요? 이것들은 어디서 왔어요? 네, 이것들은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특징. 그게 뭐예요? 분단과 냉전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걸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구들이 끊임없이 보수 행세를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거예요. 한국 사회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통일 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지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저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 심리학자를 만났더니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해서 책도 내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건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100% 결정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트럼프한테 가서 질문을 자꾸 던져요. 트럼프가 질문에 적합한 답을 낼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는 이 사회 자체가 폼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그게 뭐겠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도의 평등지향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많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사회.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어느 사회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이 이렇게 와해된 사회가 없어요. 전통적인 지배 세력을 정치학에서는 이스태블리시먼트라는 말로 규정을 하죠. 이스태블리시먼트. 이게 한국 사회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제 때 식민 치하로 들어가면서 500년, 600년 조선 왕조라는 게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그러면서 외세 지배하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치 권력도 또 경제 권력도 빼앗겼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양반이다 하는, 예를 들면 그런 문화적 권력과 의식이에요. 그건 오래 가요. 그런데 한국은 50년대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러면서 공간적으로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이러면서 이스태블리시먼트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사회.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지향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대통령의 공통점 전부 다 상고를 나왔죠. 그죠? 네.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 상고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상고를 나왔죠.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다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수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상고를 간다는 건 가장 뛰어난 그런 수재들이 가는 거였죠. 또 동시에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수재 중에서 돈이 많은 집안에서 상고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수재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한국 사회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최고 권력의 정점까지 갈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이건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그대로 잔존하는 사회예요. 판이 뒤집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동경대학을 나온 아이가 어떻게 해요? 졸업하고 나서 저 촌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촌으로 내려가서 우동집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걔들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놓는 이 살인적인 경쟁, 학벌 경쟁, 한국 사회를 학벌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놓은 문화적 조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붕괴되어 버린 그런 폐허이기 때문에 학벌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유일한 신분이자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들을 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학벌 계급 사회를 타파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도전이다. 첫 번째. 그러나 이것만 타파한다면 인류 역사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평등지향적인 낙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는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입시를 없앰으로써 독일과 같은 방식의 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걸 시연할 기회를 주고 잠재력을 다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가 참 유토피아 같은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근데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계속 좀 강하게 대학 입시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이것은 전혀 꿈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학 입시가 없고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 또 대학의 엘리트 대학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체제 자체가 이것은 미국식 체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언론사에 일본 특파원이랑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예측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학벌이 한 인간의 어떤 미래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래요. 어느 동경대를 나왔다고 뭘 한다? 천만에. 집안이 어떤 집안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래요. 신분. 여전히 신분사인 거예요.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는 이건 제가 예상 못한 건데 일본의 경우는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고등학교. 대학보다 동경대 나온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광주 일골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처럼 이렇게 정말로 끔찍한 그런 대학에서의 경쟁 또 그런 학벌이라는 게 그 이후에 평생 동안 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이런 경우는 못 봤다. 이것은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갈 수 있다면 한국 사회가 아주 꽤 괜찮은 사회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대학 입학 시험을 보지 않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이거 뭐 긴 얘기니까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비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일본이 더 이상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선다형 단순한 지식을 묻는 건 안 된다. 일본에서 벌써 2013년부터 교육개혁에 들어갔고요. 올해부터 대학 입시를 안 한다는 거죠. 올해부터 도쿄도부터 시작해서 입학시험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과 관련해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교사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열망하고 있어요. 교사들도 교육이 지금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그런 엘리트 대학 시스템, 대학의 학벌 사회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180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의석을 민주당이 얻었는데 민주당을 어떻게 압박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대 위가 아주 뜨거운데요. 열정을 가지시고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두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 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책 내용에 대해서요. 예. 예, 우리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저도 개인적으로 3번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회를 보기 위한 준비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주변 친구들과 현재 전체적인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우연하게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무선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유선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저 카메라에도 찍힙니다. 혹시 질문 없나요? 예. 요리 나오시면 더 좋겠어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주로 교류하시는 분들이 68세대나 그런 분들과 친분이 많다고 글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류의 사람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네, 그게 그냥 저는 궁금했고요. 그쪽과 그러면 어떻게 이 선을 잘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두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사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68세대라고 하는 건 지금 50년 전에 20대에서 30대 사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70대에서 80대 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아무튼 독일에서 제일 진보적인 분들이에요. 지금도 독일은 할아버지들이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제 말하자면 스승 독일 선생님의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독일 쪽이랑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교류라는 건 대체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거의 제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68대 그 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미인 분들인데 지금도 뭐 놀라울 정도로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나는 그게 지금 유럽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4.19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민주화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와 현재의 대화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68이라는 게 단순히 지나간 어떤 과거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월 26일 2016년 그날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광화문에서 200만도 넘은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요. 저쪽에 정동부터 저 보신각까지 그냥 완전히 꽉 찼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렇게 기품 있는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지금 68 세대가 그런 아마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가 있어요. 아주 뉘앙스가 큰 그런 글들을 쓰기 때문에 베냐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상가인데요. 역사 철학 태제라고 하는 베냐민의 글 중에서도 그 난해한 글 중에서도 또 굉장히 그런 밀도 있는 글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이상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이 아니다. 유토피아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유토피아는 미래의 어떤 이상이 구현된 사회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다가 2016년 10월 26일, 11월 26일 그날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모인 사람들의 그 기품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온 사람마다 과거의 그런 기억들, 한 조각 기억들이 다 다른 거죠.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른 기억들을 쥐고 나온 거예요. 그게 200만이 모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땐 또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또 그 유토피아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더 이상 나쁜 형태로 퇴행하기 또 어려워요. 그 과거의 기억 쪼가리들이 계속 또 이렇게 후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럽,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68 세대가 그 당시에 꿈꿨던 엄청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68 때 가장 아주 대표적인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매진이에요. 이매진.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68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 68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그 사회라는 게 유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의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이게 계승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도 최근에 그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억 속에 이렇게 내장된 그 쪼가리들, 68의 쪼가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요. 답이 제대로 안 됐죠, 그죠? 네. 또 혹시 책을 보시고서 책에서 이런 부분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느라고 제가 목이 좀 아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86세대들이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싸워야 했을 진정한 의미의 그 그룹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죠. 자기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보다 왼쪽에 있어서 그들이 30대에 여의도에 들어가서 권력 옆에서 그런 이런 소위 정치화된 인간이 될 때 인천에 가서 부평에 가서 움직였던 사람들, 안국동에 가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자꾸 수구들과 계속 수구들 옆에서 수구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수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월감을 안 느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구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못 느끼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한국 사회가 좋아졌겠죠. 그러나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내 무시했죠. 두려우니까. 그들의 심리에는 두려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도덕적 고결이라고 할까요? dignity. 한국 사회에선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태일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켜 놨잖아요. 아까 말로 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인간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가 잡아먹은 물질적인 사회적 세계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주의가 잡아먹은 정신의 세계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dignity라는 게 있었어요. dignity of the oppressed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억압받는 자일수록 dignity가 있었어요. 전태일이 있었어요. 전태일이. 그런데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가 이 dignity를 완전히 말살해버렸어요. 전태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태일과 같은 dignity를 인격화한 인간이 나오는 것을 말살해버린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칼 폴라니가 이야기하는 사탄의 맷돌이란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모든 가치들,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 이러한 가치들을 이 맷돌로 갈아가지고는 전부 다 금전적 가치 하나로 환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운동이고 뭐고 전부 다 얼마짜리를 요구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무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저항하는 능력. 두 번째, 분노하는 능력. 세 번째가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시 말하면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그리고 약자의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 이것을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3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dignity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소위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에서 디그노크라시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네? 한국은 완전히 소위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메리트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그니티를 너무나 다 말살해 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세요. 이 정부가 하는 것 최근에 저는 정말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지난 촛불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촛불의 가치는 첫 번째는 세월호의 문제가 있었죠. 세월호가 환기시켜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인간의 존엄의 문제죠. 인간 존엄의 문제를 사실은 세월호가 보여준 것이고, 최순실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준 것은 뭐예요? 사회적 정의의 문제죠. 사회적 정의. 다시 말하면 인간 존엄의 문제와 사회적 정의를 세워라. 이게 촛불의 명령이에요. 문재인 정부에게 준.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지금 하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하나예요. 지금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 요번에도 또 공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개혁 하는데도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뭐 정치를 높인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정의 문제는 뭐예요? 공정은 사회적 정의의 하위 개념이겠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하위 가치가 공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정은 굉장히 위험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공정의 반대, 불공정 또는 특권, 이것을 비판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공정이라는 개념은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차별의 구조, 이 불평등의 구조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책 아시죠? 이게 바로 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의 차별의 정당화 논리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정이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이 결코 진공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진공의 공간은 없어요. 이미 공정이 벌어지는 그 터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정한 규칙을 들이대면 공정이 실현된다? 이건 나이브하거나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류의 이데올로기조차도 상당히 문제다. 다시 말하면 공정을 더 구현한다는 이름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더 가속화시켰어요? 완화시켰어요? 가속화시키는 이런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정부의 큰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디그노크라시라는 개념을 아까 우리가 라우티어 카피탈리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수자본주의, 이거를 우리는 혁파해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야 인간이 살 수 있어요. 그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메리토크라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수월성,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다른 가치들을 완전히 짓뭉개는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디그노크라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반드시 주로 달아야 되는데요. 이 디그노크라시란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지금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얼마 전에. 메리토크라시란 말은 있죠. 이건 능력주의라고 이미 이렇게 돼 있는 말인데, 디그니티는 알지만 디그노크라시는 처음 들었잖아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수광 씨라고 경기교육연구원의 원장님이에요. 제가 그저께 경기교육연구원에 가서 그 강연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 말을 써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거 처음 본다.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분이 만들었대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메리토크라시와 맞서는 그런 개념으로 디그노크라시, 존엄성의 지배, 존엄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메리토크라시를 누가 얘기하면 우리의 무기는 디그노크라시로 맞받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김유리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얘기하실 때 정명을 얘기했거든요. 공자님 말씀 그렇듯이 다른 개념을 써야 된다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사회가 무지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옛날 같으면 학교 선생님이 노동자 만들다면서 정교조이기를 무조건 비판하거든 속에서요. 근데 요즘에 3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게 시안이 됐죠. 그래서 교수 노조가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의사 노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옛날 같으면 교수가 의사가 무슨 노동자이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미 시작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앙대학교 말씀하셨지만은 교수들이 얘기할 때 발언을 못 하거든요. 교직 교수 아니면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안 들어주거든요. 안 들어서 결국 노동조합을 만들면 법적으로 고소받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과서 나오는 교과서 진료하려고 그러면 사당 힘들거든요. 우리도 교과서 진료하고 싶다 하는 의사들이 이미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섭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보직 교수가 아니니까 또는 교수협의회 인정 안 하거든요. 결국 노동자 만들었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만큼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이스테빌리스 얘기하셨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없어졌냐 하면 좀 다르거든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근데 3.1운동 대표가 3년전 대표가 33인이거든요. 33인에 기독교인이 많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냐고 그 다음에 불교 일부 들어가죠. 거기에 조선족 500년을 지배했던 양반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3.1운동에서 대한민국 임시국이 만들어지면서 제국이 아니고 민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권 재민이 시작했거든요. 그 계기가 3.1운동인데 이 3.1운동에서 조선을 지배했던 룰링 클래스, 지배계급인 양반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왜 안 들어가는가 하면 조선을 지배했던 특히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노론, 이 양반들이 일본한테 은사금을 받았거든요. 3천만 원을 일본이 뿌렸거든요. 그 3천만 원 막대한 돈이거든요. 뭐 이완용 비롯해갖고요. 그거를 노론 지배층 받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못하죠. 따라서 그 사람들은 3.1운동 할 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죠. 나서게 되면 다 토해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본능적 축적을 해서 친일파들이 지금도 잡고 있거든요. 역사학계 마찬가지고 학교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암암리의 메인스트림 주류라 그러거든요. 그 조중동 대표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단지 정급 교체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야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손을 막 움직이는데 이 야바이 할 때 눈이 좋은 사람은 못 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데 물건 파는데 원가를 아는 사람한테는 못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100원짜리 줄 알았는데 1000원짜리로 옮기게 되면 그 원가 100원짜리 알고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원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르면 하면 리터러시거든요. 문해 능력 하기도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얘기하는데 이 문해 능력은 학교 교육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에서 정치 교육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터러시 또는 그 시민 정치 교육 이걸 해야지 원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속이는 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교수님 어떤지. 예, 고맙습니다.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또 너무 중요한 걸 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죠. 제가 아까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어쨌든 조선의 봉건적 기득권 그것이 와야 되고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아있던 문화적 권력까지도 붕괴됐다 했는데 선생님 또 다른 차원에서 과거 청산이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 번 그것도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처럼 과거 청산이 전혀 되지 않은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제가 아는 나라 중에서 한 번도 과거 청산의 기억을 가진 적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참혹한 근대를 경험한 나라가 없죠. 식민, 치하, 그 다음에 미 군정의 역사, 식민의 역사, 그 다음에 분단과 내전의 역사, 우리들끼리 또 싸웠죠. 그 사이에서 또 수많은 양민 학살의 역사,
군사 독재 하에서의 그 고문과 살해와 또 특히 사법 살인의 역사, 넥타이맨 그 살인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판사들 중에 단 한 놈이라도 자기 죄를 사죄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지난 100년의 역사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과거의 연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청산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반민특위 이야기는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KBS에서 가장 좋은 프로가 역사저널 그날인가요? 그거 같아요. 최근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민특위조차도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단죄하지 못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나요? 아까 선생님도 많은 걸 지금 그걸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건드릴지 정말 두려운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예, 그래서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데서도 앞장을 서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바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누가 예, 혹시 예, 선생님 나오셨나요? 그냥 예, 그냥 예. 선생님 말씀이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86세대가 이제 집단에 자기 성장을 68세대처럼 굉장히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데요. 한국 사회의 주축을 누구를 다시도 고민해야 될까?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노총도 이제 기존노조 측면이 강하잖아요. 대기업 측면도. 유럽과 다르게 보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다시 주축을 결정해야 될까? 386층의 자기 문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 차이난 클래스인가요? 거기서 독일의 68과 한국의 86이라는 걸로 하면서 이제 그 둘을 비교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그 세대가 정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8세대가 독일에서는 사실은 그 68세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서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과거의 독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는 180도 다른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첫 번째 통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심각한 냉전 국가였어요.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은 복지국가 독일 아니에요. 초기 독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뭐예요? 과거 청산을 아주 잘한 모범적인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68 전에 독일이라는 것은 그 68 시기에 독일 총리가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키징어란 총리는 나치 당원이었어요. 나치 당원을 했던 놈이 총리를 한 나라예요. 완전히 지금 아베랑 똑같아요. 당시에 독일이란 나라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과거 청산 잘한 나라, 통일 잘한 나라, 복지국가 이렇게 만든 게 68혁명이에요. 68혁명 이후에 68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86세대를 보면 우리 86세대는 너무나 다른 거였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86세대를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군부 독재하의 비정상 사회를 86세대는 민주정부하의 비정상 사회로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형태만 바뀌었지 이 비정상 사회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한국 사회가 뭐가 바뀌었죠? 사회의 질적 구조를 봤을 때
과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만 민주정부로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68세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육개혁이었어요. 교육개혁. 결국은 이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장기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개혁을 해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들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그 구호가 March through institutions. 이게 이제 유명한 구호예요. March through institutions. 그러니까 institution, 제도를 통과하는 행진.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쫙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인간을 바꾸는 그 제도를 장악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핵심이 되는 그런 제도가 어디겠어요? 학교죠, 학교. 그러니까 학교 속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이 뭐겠어요? 학교는 미래의 이 사회를 변혁시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현재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을 장악해야죠. 언론을 장악해야죠. 그래서 이 68세대가 장악한 게 언론과 학교예요.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기구를 이들이 장악한 거예요. 이것이 독일 사회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68세대는 말하자면 군사독재를 물리친 것은 훌륭했으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병리성을 그대로 새로운 기득권자로서 누린 거죠. 그게 한국 교육의 문제고 뭘 개혁을 했죠?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어느 분야를 지금 개혁을 했죠? 이런 것들이 86세대의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86세대가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죽기 전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볼까? 이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아름다운 이상을 꿈꿀 정도의 여유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86세대가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들이 과연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비전과 용기를 가졌을까?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한 요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저는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한때 정의롭다고 인정받은 세력, 한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간주되었던 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그 후과가 크다. 그것은 한 사회 전체에 엄청난 냉소주의, 무관심, 그 다음에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계속 남길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86 세대가 지금 또 권력 180석이나 쥐었잖아요. 한국 사회를 이런 헬조선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거기다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6 세대에게 또 너무나 많은 다 니들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386 세대가 이룩한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정말 대단한 한국 민주를 이렇게 세계의 자랑거리로 만든 여기에 가장 큰 공을 한 것은 386 세대임에는 뭐 틀림없고요.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으니 마지막으로 이 세대가 한국 사회의 질적 변혁을 위해서 이제는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답이 됐나요? 답이 잘 되진 않았죠, 그죠? 예, 좋습니다. 혹시 또 예. 선생님이 그 독일 문학 그 선생님이라고 예. 하셨는데 지금은 사회에 많은 통찰력을 주는 강의와 이런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 이런 통찰력을 갖고 사회를 깨우시는지 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두 가지는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그냥 주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페이스북에 좋은 글이 있으면 4명을 좋아요 누르거나 아니면 국민 청원이 있으면 동의하는 거 말고 주부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강의 이런 거 들려주는 거 말고 그래서 예. 또 집에서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두 가지. 예, 첫 번째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일종의 그런 학문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얘기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얘기는 경제학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저도 독일에 가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문학 선생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근데 인간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그 인간을 이렇게 보면 아나요? 모든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조, 그 역사와 사회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문학하면은 소위 그냥 그 문학의 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문학이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학문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에서의 경우는 사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걸 알죠. 인간을 이해하려면 심리학도 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철학을 좀 해야 되고 사회학이나 역사 같은 걸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통합적으로 보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학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그 방송에 나온 거 보고서 선생님 옛날에 한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혀 제가 30년 내내 늘 했던 얘기들이고 근데 그런 게 한국 사회에 최근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이 그룹 안에서는 늘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게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 넷을 그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또 지적인 호기심도 왕성해가지고 이런 데도 오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조금 놀라고 있어요. 주변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런 정말 한국 사회를 바꾸는 특히 대학 입시를 폐지하는 이런 걸 전국민 운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 아이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할 때는 정말 고통을 받지 않고 이런 살인적인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여성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사실은